저는 좋은 상상력을 나누고 싶고 전달하고 싶은 역사책을 쓰는 남자 심용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역사 속에 좋은 리더, 나쁜 리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많이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리더인가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다강 이제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나쁜 리더 또 이렇게 또 딱 떠오르는 뭐 연산군 같은 아마 그렇게 대표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예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었을 때 그동안의 내 통념이 맞나? 아니면 틀렸나? 뭐 이런 정도 속에서 그래 이런 리더는 이런 가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이러해서 실패했구나. 또 이런 리더는 이러이러한 것 속에서 뭐 약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또 이런 업적을 이뤄냈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그걸 다 갖추고 있어도 전혀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가장 좀 나쁜 현실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참 역사는 좀 복잡한데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주인공을 갖고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과정 속에서 좀 한계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좀 성찰의 거리들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리더, 나쁜 리더인데 일단 두 명씩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나와 있듯이 공민왕 대 정도전입니다. 사실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죠, 그렇죠? 공민왕도 그렇고 정도전도 그렇고 한 명은 고려의 마지막 사실상 마지막 왕으로서 무너지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초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안 풀리고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결국은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되니까 아 공민왕은 나쁜 리더, 정도전은 좋은 리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가면 그건 위험한 거죠. 왜냐면 결과주의적인 거니까 이 사람은 실패했으니까 나쁜 리더고 이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좋은 리더고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좀 썼습니다. 공민왕을 그냥 리더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체성이 결여된 화려한 승부사. 딱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결국 실패했으니까 긍정적 얘기를 하진 않겠다라고 아마 염두가 되시긴 하겠지만 과정상 보면 정말 많은 성공을 거둬요. 제2기간이 23년이고 그 기간 동안 숱한 어떤 투쟁 속에서 사실상 정치적 승부 자체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승리를 거둬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23년간 끊임없이 성공을 거뒀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쫙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틋한 거죠. 노력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노력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했고 승리도 거뒀는데 뒤돌아보니까 남는 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나쁜 놈 할 때 그런 나쁜 리더라기보다는 안타깝고 이 사람은 왜 실패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고민왕 얘기하면 기황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또 굉장히 히트쳤던 드라마로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이 세운 중국의 그 당시 지배 왕조잖아요. 그 나라에 이렇게 라인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내 딸이나 내 여동생이 몽골의 관료와 결혼이라도 했으면, 아니면 이제 뭐 몽골 관료와 좀 친해지는 계기가 있어서 있으면 이제 하루아침에 딱 출세를 하는 구조.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인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비정상의 절정이 사실은 이제 기황후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이렇게 불우한 집에서 태어나서 끌려가서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나라 황제의 와이프가 됐고 실제로 아들까지 낳았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이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황후가 그렇게 출세하니까
기왕후의 남동생 이름이 기철이에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장악하고 고려라는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누나가 성공한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걸 성공이라 말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 당시 최고 여성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존의 자리에 올라간 거니까 대단하죠. 한데 그거를 악용해서 쉽게 말하면 완전 떵떵거리고 살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세도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1351년에 공민왕이 이제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고려 국왕이 본인이 왕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몽골에서 오랫동안 산 다음에 충성도가 입증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원나라로 끌려갔었던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제 끌려갔다기보다 이제 간 거죠. 갔었던 공민왕이 발탁이 돼서 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한 10년 이상을 원나라에서 원의 황실에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된 거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한 어떤 우리나라 내 국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원나라에 잘 보여서 국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와서 그냥 원나라 눈높이에 맞춰서 국가만 운영을 잘하면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출세한 삶을 사는 거죠. 나라 전체가 어찌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보장된 출세길을 따를 것이냐, 그게 아니면 이제 다른 길로 가서 뭔가 어떤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냐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히 알려진 얘기인지 모르고 다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 들어선다는 건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얘기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결과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공민왕이 파견될 때 저쪽 중국 남부 어딘가에서 반란이 일어났더라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실존적 선택을 사실은 공민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측면이죠. 돌아와서 보니까 한 2, 3년 쫙 봤어요. 딱 봤더니 아, 이 나라는 원나라와 라인을 가진 것들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엉망이구나. 특히 그 중에서 기철일파, 아까 말했던 기왕후의 남동생 일파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심각하게 느껴요. 느끼다가 이제 어느 날 작은 연회자리 하나 마련합니다. 그래서 기철, 노책, 권겸 같이 당시 원나라와 라인을 갖고 최고의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모아놓고 작은 연회를 열고 밥숟가락 딱 뜨기 직전에 무장하고 있던 6, 70명의 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이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척살을 한 거죠. 그래서 맨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왕 죽일 거 밥은 좀 먹이고 죽이지 안 먹이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민왕이 정확히 안 거예요. 정확하게 이들을 도려내지 않고 고려 희망이 없다. 근데 공민왕이 뛰어난 측면은 뭐냐면 작용을 하면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적을 때리면 적도 나를 공격하는데 공민왕이 화려한 승부사라 부르는 건 뭐냐면 때린 다음에 올 걸 맞고 다시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철일파를 척살하고 바로 몇 시간 내로 새롭게 인사 조각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기철일파 라인의 사람들을 싹 제거하고 자기 사람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원나라의 침공이죠. 왜냐면 원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공민왕을 그냥 죽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압록강 일대와 함경도 일대로 쳐들어가서 먼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요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압록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거기 먼저 넘어가서 요동 일대를 장악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이때 이제 사실은 원나라 침공 때문에 함경도 일대가 사실은 이제 쌍성총감부라고 중국의 원나라에 점령을 당했던 상태였는데 여기도 쳐들어가서 먼저 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척살하고 내가 요 정도인 것 같아 하면 먼저 군대를 파견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강경하게 나오니까 원나라가 이런 봐라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원나라가 이게 완전 분노가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려가 세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대강 이렇게 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요때 과정 중에도 인당이란 장군은 명령을 딱 듣고 바로 군대를 끌고 압록강을 넘어가는데 저쪽 동북면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에 있었던 장군한테 명령하니까 안 넘어가요. 겁나니까. 그러니까 다시 수를 내서 다른 관료들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있었던 쌍성총감부의 지도자였던 이자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용을 끌어내서 결국은 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보여주는 공민왕의 리더십은 굉장히 탁월해요. 딱 봐도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이런 식의 스타일의 과정을 사실상 공민왕은 23년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걸로만 딱 잘라서 보면 공민왕은 굉장히 뛰어난 리더예요. 사건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 문제를 청소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결단을 하고 딱 정리하는, 이게 되게 뛰어난 리더로 보이죠. 근데 이제 왜 실패했는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측근 정치의 폐단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나라와 라인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뭔가 모험적인 행동을 하려면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얘가 나를 굉장히 믿고 따르니까 저도 마음을 줘요. 근데 많이 주기 시작하면 상대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은 오만해지기 시작하죠. 뭐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막 불법도 저질러요. 근데 공민왕이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아끼다 보니까 그 불법도 용인해주고, 그럼 점점 기고만장해지게 되고, 또 회의도 공적 회의라는 게 있는데 공적 회의의 결론대로 하지 않고 공적으로 회의하고 나서 측근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측근들과 했던 회의 결과로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그 공적인 자리에서 모였던 신하들, 특히 이런 신하들 많잖아요. 왕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청백리 같은 사람들은 공민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려가 중요하니까 공민왕 개인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딸랑딸랑하거나 안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길은 공적 회의와 공공의 약속이 중요한 건데 공민왕이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정말 비극적이게도 이런 식으로 측근 정치가 심각해지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생기게 되냐면 결국은 측근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왜냐면 오만해지니까. 그 나를 건드려? 하면서 초기에 공민왕이 굉장히 아꼈던 조일신이라는 사람도 난을 일으켰고, 후반부에 굉장히 아꼈던 김용이라는 사람도 난을 일으켜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정세운이라는 장군이 죽게 되는데, 이 당시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한 10여만 명의 부대가 쳐들어오는데 당시 고려가 나라가 너무 국력이 약하니까 막을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공민왕 본인은 저쪽 안동까지 도망가요. 근데 정세운이 남아있는 잔여병을 잘 모아서 한 20만 명 정도를 어떻게 모은 다음에 개경 일대에서 밀고 내려오는 홍건적을 잘 유인해서 단숨에 격파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그 정도 업적이면 강감찬, 뭐 권율 이 정도인데 사실 처음 들어보셨죠? 정세운이라는 장군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대업적을 세우니까 공민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을 이제 내리는, 소위 말하는 어떤 상을 내리는 조서를 발표했는데 시기 질투하던 다른 신하가 명령서를 조작해서 정세운을 참아라라고 명령을 바꿔서 결국은 정세운이 큰 공을 세우고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측근 정치를 과도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거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공민왕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건에선 다 이겨요. 뭐 사실 저도 농사를 짓지는 않았고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농사로 비유하는 게 굉장히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잡초라는 건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달된 시기에도 이렇게 제초제 뿌려도 결국 이제 큰 것들은 다 이렇게 농부들이 다 파내고 이런 과정을 하죠.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공민왕의 리더십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위에 있는 잡풀만 걷어내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단하고 처단하는 건데, 구조가 똑같으면 A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나오고, B를 제거하면 C가 나오는데 그럼 뭐예요?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경제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의 기득권을 어떻게 혁파하느냐 같은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민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앞에서는 화려한 능력을 펼치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플랜이 좀 부족했다.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숱한 우여곡절의 그 결과 속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학교에 다니면 하나하나 그 업적을 학생들이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고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 가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강 아시겠죠, 그렇죠? 한 명의 모습 속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장점도 있고 하지만 하나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도전입니다. 제가 이제 한 줄 넣었습니다. 혁명에 도전한 왕조의 설계자 뭐 이런 말을 하게 된 건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라를 세웠다는 건 좀 대단한 건데 정도전을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출신이 지방 향리 자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서는 좀 그럭저럭 사는 하지만 그렇게 뭐 중앙에서 잘 나가는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친구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합격해서 딱 왔는데 막 선배였던 정몽주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명문가댁 사람들이니까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고려는 서울 먼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양반이고 엄마는 이제 그 첩의 자식. 사실은 정도전이 서울이에요. 근데 고려는 서울에 대한 차별이 조선보다 훨씬 약했기 때문에 관료가 됐는데 나중에 가면 정도전을 막 제거하려고 평생 함께했던 동지인 정몽주가 이 사람을 공격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나중에 공격하는 게 신분이 미천하다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대강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유능하지만 집안이나 배경이 약한 사람. 요게 이제 정도전의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뭐 사극 같은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20대 초반에 똑똑했기 때문에 국민의 눈에도 띄었고 차곡차곡 승진을 하는데 이런 스타일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문제의식이 강하고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고 이때가 혼란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니까 수많은 정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정도전이 뭐가 되냐? 세자로 말하면 본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권무세족들이 그래? 너 죽었어. 해서 그냥 딱 집어넣고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괴롭혀요. 결국 이 정도전이 이런 어떤 그 정치적 공세 속에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전라남도 나주라든지 경상북도 같은 완전히 산골짜기에서 8년 9년 정도의 시간을 유배를 당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생했겠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오래 가둬두는 걸로 하잖아요. 뭐 10년 20년 무기징역. 근데 옛날 전통사회에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무리 길어도 통상 3년을 안 넘어요. 왜냐면 옛날엔 죽이니까. 그러니까 유배를 보낸 다음에 쓸만한 애면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신하로 만들고 아니면 선물로 사약을 보내주고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너무 좀 나쁜 건데 옛날엔 좀 그랬었어요. 근데 8년 9년을 유배 생활을 시켰다라는 건 아예 작정하고 좀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저건 뭐 집안도 형편없고 그냥 물어붙이면 돼 하면서 계속 8, 9년을 돌린 거예요. 그다음 이제 돌아왔죠. 유배 끝나고 돌아왔는데 무슨 명령이 떨어진지 아세요? 개경 출입 금지령. 요즘을 말하면 서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관료가 되고 싶은데 세종시 출입 금지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그러면 개경 근처에다가 자기 학당을 세워서 제자라도 양성하자 하면서 학당을 3번 세웠는데 군대에 가서 그 학당 건물 자체를 3번이나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너는 정말 그러니까 어떤 반개혁 세력들 기득권층 입장에선 요 놈을 그냥 막 속된 말로 막 이렇게 막 부셔놔야지 기어오르지 못한다라는 본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인간의 결단이 느껴지는 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의지가 약했던 사람이면 그냥 에이 몰라 포기하고 낚시나 하면서 세월을 한탄하는 도사가 됐거나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이 대나무가 또 꺾어지면 무섭다고 한때 젊었을 때 개혁적인 사람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흔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막 나이 들어서 확 변절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20대 때 잘 나가다가 30대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40대 초반이 돼버리고 나니까 충분히 자기의 어떤 신념을 꺾고 그래도 뭐 이렇게 자리라도 하나 얻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정도전은 더 큰 꿈으로 나가요. 그게 뭐냐 혁명인 거죠. 역성혁명. 우리가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 넘어온 얘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뭐 역성혁명 그거 뭐 제위찬탈한 거 아니야? 되게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삼국통일이나 후삼국시대 때 왕건 같은 얘기들은 워낙 스펙타클하니까 좀 이렇게 나와 상관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재밌잖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죽고 뭐 과부가 되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냥 드라마를 보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쟁이 없이 권력이 교체되는 게 훨씬 안정적인 건데 특별히 이 역사혁명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기원전 5세기경에 맹자라는 중국의 사상가가 나와서 역사혁명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천자, 국왕이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면 그에게는 천명, 하늘의 뜻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소위 말하는 소인배에 불과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밀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역사혁명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때 동아시아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 그만큼 중국을 비롯한 어떤 이 동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선진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실제로 실현한 적은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일본 다 뒤져봐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다고 말해도 돼요. 보통 삼국지 같은 스토리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내가 영웅이 하면서 지들끼리 막 싸운 다음에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근데 요 사건의 특징, 정도전이 꿈꿨던 사건의 특징이 뭐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이 사회를 개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결국은 정도전이 선택한 길은 뭐냐? 혁명이다 라고 해서 아예 기획적으로 혁명을 설계했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사실은 이제 그런 플랜이 있지만 무력이 없으니까 요 다음 스토리는 유명하죠. 이성계를 찾아가서 이성계가 뜻이 맞고 이성계의 무력을 이용해서 이제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갔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권력만 교체가 된 거면 왕조 교체에 불과한데 그의 리더십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공민왕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 안목을 설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학교에서도 막 배운 얘기인데 1392년에 조선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1391년 즉 조선왕조가 세워지기 1년 전에 뭘 하냐면 과전법이란 법을 통과시켜요. 이게 암기 사항이니까 뭐 그냥 했나 보네 보통 생각을 안 하죠. 과전법이 뭐냐? 권문세족들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들의 토지 문서를 몰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건강한 경제로 경제제도와 토지제도를 재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좀 다르죠. 공민왕은 눈에 보이는 사건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다면 물론 정도전도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이기긴 했으나 눈에 보이는 사건에서 이기자마자 구주의 문제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의 살림살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건 아니죠. 물론 밥이 없으면 못 살지만 사람이 배가 따뜻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인간다워지고 싶어하고 문화를 추구하고 하는데 이건 학교에서 많이 배운 얘기입니다. 유교를 국가 운영 원리, 성리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유교의 한 분파인 신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을 국가 운영 원리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너무 많이 들었죠. 왜냐면 그 고려에서 조선이라는 게 불교에서 유교로 다 하는 얘기인데 조금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AD 4세기경 고구려 소수리망이 불교를 수용한 그때부터 옛날에 뭐 우리 버프왕 때 2차 돈의 순교 뭐 목을 치니 흰 피가 솟아올랐다 이런 일화들 있잖아요. 그때부터 고려 왕조까지 1000년간 사실은 불교라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불교가 하나의 종교지만 그때는 종교를 넘어서서 생활 양식이고 문화고 제도고 정당성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정의였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불교를 밀어내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 내에서도 송나라 때 나온 아주 신사상이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타닥타닥타닥 펼쳐낸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뻔한 이야기 같지만 간단하게 뻔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도전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지폐를 펴면 나오는 어떤 세계에 내놓아도 조금 더 밀리지 않는 성리학의 어떤 특별한 스타였던 퇴계 이황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형 유학 어떤 이런 것의 롤 모델인 율곡 이인하 그 전으로 뭐 되게 많잖아요. 조광조, 이항복 같은 수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해 오면서 500년간 이 왕조가 흘러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 경제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어떤 정신적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같이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냐? 조선의 국호가 아이고 말해버렸네요. 조선 아니 뭐라고 해?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이제 조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그렇죠. 옛날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고자는 옛 고자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고조선의 국호도 조선이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드디어 민족사의 정통성이라는 걸 정립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어떤 전통, 신화 흘러내려왔다면 우리 국호를 조선으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단군 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과 고려를 거쳐서 다시 조선이 되었다. 그래서 중앙에 정궁인 경복궁을 세우고 왼쪽에는 관광지로 유명하죠. 종묘, 이씨왕가의 제사단을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세워서 단군을 기린다라는 것들. 어떤 민족사적 정통성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 시점에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뭐 너무 단순하게 공민왕은 나쁘다, 정도전은 좋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 측면으로 보면 공민왕을 보면서 느끼는 건 수많은 애틋함, 그 홀로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고독함,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어떤 투쟁 같은 것들을 보면 더 마음이 많이 가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 또 정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역사에서 좀 드문 굉장히 호방한 어떤 기상을 펼쳤던 사람이고 조선 왕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역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고종 황제 아시죠? 그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 때 복권이 되는데 복권도 왕조를 설계한 인물로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경복궁을 세운 공로로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정도전이 죽은 지 600년이 돼서 최근에 와서 사실은 정도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둘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건 되게 많고, 특히 굳이 평가를 한다면 플랜을 갖고 거대한 어떤 구조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상상력을 가진 그 리더로서 정도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정도전이 이방원에 의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방원은 정작 정도전이 만든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왜냐면 이방원이 굉장히 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도전을 죽였지만 정도전의 아들 안 죽여요. 옛날에 뭐 사극에선 뭐 이 집안이 멸문당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들도 살려주고 손자도 살려주기 때문에 아들은 병조판서, 손자는 영의정까지 가요.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쿨한 스타일인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선 정도전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고 보니까 정도전이 설계한 세계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꽃은 사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세종과 중종 이야기로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종 하니까 이건 내가 좀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뭐 세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통 역사 강의 요청을 받으면 어려운 주제는 좀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역사 공부라는 건 언제나 남이 모르는 걸 더 많이 알아서 그거 갖고 좀 속된 말로 자랑하는 거. 근데 그거는 우열감을 나누게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암기 과목 테스트 보는 거 의미가 없죠.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걸 제대로 느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세종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세종의 특징이 뭐냐? 세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쵸? 한두 개 떠오르는 게 아니죠. 그쵸? 한글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세종 본인을 뭐라고 표현했냐? 여기 나오죠? 수성의 지도자. 나는 업적을 추구하는 군주가 아니라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지도자다 라고 실록에 아예 나와요. 좀 중요한 포인트죠. 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냐면 어떤 나라가 건국이 되고 발전하다 보면 꼭 전성기 때 보통 왕들이 하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나게 주색 잡기를 하거나 술 마시고 막 놀고 이거 하거나, 그게 아니면 전쟁을 벌이죠. 쳐들어가서 싸우고. 근데 A든 B든 사실상 이거는 소모죠. 그냥 술 마시고 이건 이제 나라 기강이 엉망되는 거고,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영토욕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졌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냉정히 따지면 이때는 왕조 국가인데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 수성의 군주는, 그러니까 즉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첫째 색을 멀리하며, 절대로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 요거까지는 누구나 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근데 색을 멀리하며 더불어서 공 세우기를 주의한다라고 실록에 나와 있어요. 공 세우는 걸
노력 막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외죠. 왜냐하면 세종의 업적에 비견되는 조선의 국왕은 없어요. 아니 조선의 국왕만이 아니라 한국 역사 전체를 따져보더라도 세종 같은 국왕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시 돼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한글 창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글 창제한 게 왜 대단할까요? 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글은 과학적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창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한글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각종 그 당시 의문학이나 언어학을 총집결해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언어는 다른 어떤 영어나 중국어와 같이 고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내려온 언어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종은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최고조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영웅들은 뭘 하냐? 전쟁을 하거든요. 정복용. 근데 세종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글을 만들고 나서 우리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이 어떤 신하들이 반발했다. 물론 최만리가 상소를 올리죠. 우리 중화에 글을 쓰는데 이거 왜 쓰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막상 써보니까 한글이 괜찮아요. 네, 왜냐면 예를 들면 하늘 천자를 이렇게 쓰면 하늘 천자가 발음으로 천인지 텐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천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천안문 하지만 중국에선 텐안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 말 괜찮네? 음을 정확히 표현해 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뭘 갖고 실제로 논란을 벌였냐면 허조라는 신하가 굉장히 세종이 아끼던 신하인데 허조라는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런 식으로 글을 만들면 백성들이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진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물론 냉정한 발언인 거죠. 왜냐면 좀 무식하고 시킨 대로 해야지 말 잘 들으니까. 근데 세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록에 나온 말 그대로 인용하면 그러면 백성들을 멍청하게 만들어서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조금이라도 글을 쓰게 해서 읽고 익히게 한 다음에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함이 옳음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하냐 오늘날 같은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수준 높은 단계의 민본을 지향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종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면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것도 자랑스러운 거겠지만 국가의 최고의 전성기 때 보통 다른 나라 왕들이 전쟁을 벌일 때 이 국왕은 한글을 만들었고 백성을 깨우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말로 저는 충분히 설득 가능한 외국인들이 듣고도 되게 감동받을 만한 좀 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얘기하는 거 나폴레옹, 히틀러, 카이사르, 징기스칸 대부분 영토 넓힌 왕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은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본인이 다시 얘기를 돌아보면 공 세우기를 경계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분은 공 세우기를 되게 경계하면서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언제나 회의를 오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보면 회의하고 그러니까 정사에 임했다라고 보통 표현이 되죠. 또 윤대하고 윤대는 뭐냐면 그 분야별 전문가랑 또 토론을 해요. 세 번째는 상고했다. 상고했다 뭐냐면 옛 법이나 기록에 전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신중하게. 근데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일을 만드는 게 세종대왕이니까 세종대왕 밑에는 업적을 세우는 신하들이 많아요. 세종대왕 관련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많죠. 한번 뭐 누구 있을까요? 장영실, 그렇죠? 김종서, 그리고 조금 이제 역사 좋아하시면 정인지 등등등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 못해도 이름만 나오면 되게 익숙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국왕 본인이 독점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권세를 부리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의 권력의 위험성을 알고 조심하고 지혜롭게 권력 운영을 하는 태도들을 보이니까 오히려 신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제 신하들도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실력을 발휘해서 업적을 세우는 거죠. 장영실 같은 사람은 원래 노비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이 사람은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주면 원하는 걸 다 만들어주는 사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 이순지, 정인지 같은 사람들은 유학자지만 최고 수준의 수학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역법의 성과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리더가 독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자기 혼자 무언가를 다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신하들도 열심히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업적을 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 세우기를 주의하라라고 지침을 삼았던 본인이 가장 많은 공을 세운 군왕이 또 되기도 하고, 또 그 결과 속에서 왕도 유명하지만 신하들도 굉장히 유명해지는 선순환적 효과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리더십의 모델로 따진다라면 어찌됐건 유명한 왕이긴 하지만 세종대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의미를 또 지닐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범위가 정확해요. 농본주의와 민본주의예요. 백성을 위하고 농사 경제를 통해서 먹거리를 안정시킨다 라고 하니까 한글은 백성을 깨우치는 수단이 되는 거고, 역법이나 물시계, 자경루, 앙부일구 이런 것들은 농업 생산력을 확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만 목적이 돼서 신하들을 지혜롭게 이끌어가니까 신하들도 그런 업적을 내는 거지 막 정쟁을 하고 누굴 죽이고 음모를 꾸미고 이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조선왕조 얘기하면 누구나 다 이제 떠오르는 거지만 세종 전까지 좀 외우다가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잘 안 떠올라요. 왕들이 성종 이렇게 몇 명 나오고 연산군 아우 나쁜 놈 뭐 이렇게 가다가 이상하게 안 가다가 후반으로 가서 영조나 정조 정도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뭐 르네상스기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조선을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일찍 핀 꽃. 그러니까 너무 조숙한 거죠. 너무 일찍 나라가 세워진 지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척척척 치고 나가면서 많은 일들을 일궈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에 걸맞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나가지 못했다라는 많은 한계들을 지적을 하는데, 왜 못 펼쳐나갔느냐에 대해서 리더십의 관점으로도 사실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여기다가 세조라는 후유증이란 말을 써놨어요. 이것도 사실은 유명한 얘기예요. 잘 아시다시피 세종이 있었고 세종의 큰아들이 문종이었고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죠. 그때 이제 노산군이라 불렀었죠. 그리고 세종의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수양대군, 영화 같은 걸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셋째가 이제 조선의 콜렉터, 문화재, 미술 이거 좋아하는 안평대군. 세 명이 있었죠. 삼형제였죠. 세종 본인이 왕이 아니었죠. 원래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살다가 왕이 됐고, 왕이 되지 못하는 왕자의 비극을 잘 알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문종 말고 둘째 셋째한테도 사실은 권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정치 참여도 많이 시켰고,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종의 리더십을 굳이 따진다면 본인이 의도하진 않은 건데 이게 완전히 역효과를 불러낸 거예요. 본인은 왕이 될 수 없는 왕자가 얼마큼 고독하고 외로운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좀 준 건데, 오히려 그게 나중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에게 정치적 야망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굳이 세종의 뜻하지 않는 리더십의 실패를 이야기하면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비극이 일어납니다. 문종이 일찍 죽죠.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상태에서 왕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세조가 한명회라고 하는 과거 시험에도 합격하지 않았던, 쉽게 말하면 시정잡배 몰입애들을 끌어들여서 이 당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종이 죽을 때 제발 내 아들 좀 지켜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단종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요. 든든한 처가가 없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단종을 낳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죽었고 할아버지 죽었죠. 근데 자기보다 훨씬 노련한 이글이글거리는 소위 말하는 세자들, 뭐 삼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양대군 같은. 그러니까 이제 문종이 고민하다가 남은 건 하나. 그 당시 70이 넘었던 백두산 호랑이라 불렸던 김종서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직 맡길 사람이 없으면 김종서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일개 신하인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국왕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한명회가 음모를 꾸며서 어느 날 밤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품에서 이렇게 무슨 편지를 딱 주니까 김종서가 그걸 펼쳐서 읽는 사이에 같이 따라왔던 수행원이,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수행원이죠. 이 뒤에다가 쇠방망이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서 때려서 이제 죽게 된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생부 아시죠? 그날 밤에 이제 친 김종서 멤버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그러니까 신하들을 불러들인 다음에 이제 아닌 애들은 그냥 살려주고 이제 그쪽 친 김종서 애들은 다 죽여버리는.
근데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아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의미를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목숨을 걸고 정치적인 승리를 도모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는 새로운 신념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에는 과거 합격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덤벙이 떨어졌었고 이 사람이 개성에서 굉장히 낮은 관리에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멸했고 무시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수양대군의 권력욕이 있다는 걸 아니까 들러붙은 거고 수양대군도 사실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 단종이라는 사람이 그때 16살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4년만 지나면 20살이 되니까 군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고 실록을 읽어보면 단종이 똑똑해요. 충분히 국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될 명분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조선의 정치체제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 때문에 한 명의 등을 끌어들여서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찬탈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한몫 잡는 게 무엇인가를 신하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줄서기, 라인 만들기, 협잡하기, 상대의 정파의 사람 끌어내리기. 이게 뭐 그대로 이어지진 않지만 나중에 붕당 정치 같은 거로도 발전을 하는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조라는 후유증에 다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치는 언제나 있어요. 정치는 없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세종이나 정도전 때는 정치라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 어떤 백성의 삶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다라면 세조라는 후유증, 세조 때부터 중종 때까지 그 기나긴 시간들을 보게 되면 이때는 정말 정치만 남는 거예요. 권력 투쟁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딜을 잘해서 권력을 잡으면 한몫 잡고 떵떵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음모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국가 운영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운영은 굉장히 치열한데 실제로 어떤 남는 성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제가 마지막 얘기로 간단하게 외국 사례를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나라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이게 왜 프랑스는 성공했는가? 뭐 프랑스를 막 찬양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요. 이 프랑스란 나라는 삼색기로 유명합니다. 자유평등 파괴.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요. 드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가 되게 안일하게 있다가 독일한테 완전히 밀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몇만 명의 군대를 끌고 런던으로 망명을 합니다. 런던으로 망명한 상태에서 버티는데 이분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념적으로 얘기했을 때 좌익일까요, 우익일까요? 아무래도 우익이겠죠. 보통 군인은 국가수호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당시에 프랑스 내에서 독일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레지스탕스 들어보셨죠? 네. 레지스탕스들은 다 좌익이 많았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싸우고 있는데 좌우가 갈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드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 파견했던 사람이 장 물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인은 좀 중도파인데 들어가서 이제 이 레지스탕스들을 규합하면서 우리가 좌우가 공존하는 어떤 극단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자라고 하면서 레지스탕스 설득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망명정부와 레지스탕스가 연계가 되고 비극적이게도 연계를 시키고 나서 장물랭은 잡힌 다음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한 다음에 드골이 현대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이거든요.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뭐냐? 우리 프랑스는 자유평등 파괴를 실현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레지스탕스의 지도자였던 좌익의 지도자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임명된 내무부 장관은 우리 프랑스에선 극단적 투쟁은 없을 것이다.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좌우의 가치를 잘 이렇게 일궈나가는 다양한 사회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격렬하게 경쟁하는 사회가 되는데 프랑스에 어떤 위기가 오게 되냐면요. 1950년대 때 알제리 문제라는 문제가 생겨요. 알제리 아시죠? 이 나라가 이제 프랑스 밑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프랑스가 지배한 지 200년이 넘은 나라예요. 그래서 인구가 1000만인데 900만 명은 이슬람 교도이고 황인종인데 100만 명은 프랑스인들이에요. 그럼 이제 프랑스가 이 식민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냥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100만 명의
프랑스인들, 알제리를 지배하고 있는 100만 명의 프랑스인들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여기 알제리예요. 여기서 태어났던, 너무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뭐 이렇게 애매한 상황 속에서 군사 쿠데타 같은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서 사실 50년대 후반 때 은퇴했었던 드골을 다시 데리고 와서 드골이 이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중요한 사실은 리더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런 리더십이 통용될 수 있는 그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 이념의 다양성, 생각의 다양성 같은 문화가 군사 쿠데타라든지 극단적인 어떤 충돌 같은 걸 막고 현대 프랑스를 더 번영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는 뛰어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능력을 가져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치와 신념들을 잘 갖고 갈 때 리더가 더욱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